흐르는 강물처럼 3부 1955년에서 1970년 18장 1955년 파우니아를 가본 건 처음이었다. 그랜드 애비뉴를 운전하는 내내 파우니아는 내가 살기엔 지나치게 화려한 동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동차 앞유리 너머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정돈된 보도와 말끔한 연석이었다. 그 위로 높이 솟은 파라다이스 극장 옆면에는 큼직한 영화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노랑 바탕에 빨간 필기체로 헤이스 브라이어티라고 쓰인 벽돌 건물이 우뚝 서 있었다. 길가에는 녹색 어닝과 깨끗한 유리문으로 단장한 카페가 있었다. 유리문 앞에 놓인 칠판에는 송어를 곁들인 와플이 오늘의 특별 메뉴로 준비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랜드 애비뉴를 지나가는 동안 몇몇 사람이 신기하다는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이들의 평온한 봄날 오후를 방해하게 된 나는 민망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나 그랜드 애비뉴를 벗어나서 2번가로 접어들고 이내 미네소타 크리크 방향으로 난 철길을 건너자 과수원과 목초지와 넓은 평야가 눈앞에 펼쳐졌다. 멀리 보이는 솔숲이 굽은 산 등성이로 이어졌고 그 산 등성은 눈 덮인 봉우리 두 개를 연결하고 있었다. 하나는 들쭉날쭉 험하고 다른 하나는 고래등처럼 매끄러운 봉우리였다. 출발하기 전에 그리니 교수님이 휘갈겨 건네준 메모를 계기판에서 집어들고 거기 쓰인 대로 핸들을 틀었다. 빨간 헛간이 나오면 좌회전, 배수로 위 다리를 건너 이름 없는 비포장 도로로 우회전, 그 다음 갈림길에서 한 번 더 좌회전. 곧 내 새로운 농장이 보였다. 농장은 처음 만나는 먼 친척처럼 서먹서먹하게 그러나 아주 반갑게 나를 반겨주었다. 농가는 푸른 수레국화 빛깔이었다. 페인트 칠과 양철 지붕을 새로 해야 할 것 같아 보였지만 포치도 널찍한 데다가 2층에 나란히 나 있는 하얀 창틀에는 중간 문설주까지 달려 있었다. 네모 반듯하고 사랑스러운 건물이었다. 잔디가 깔린 자그마한 마당은 민들레로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녹음 짙은 미루나무가 널찍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녹슨 울타리에는 새싹을 틔우는 라일락, 아직 이름을 알 수 없는 갖가지 관목이 줄지어 있었다. 자갈이 깔린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 보니 기다란 옆마당으로 이어졌다. 불룩하게 솟아있는 부엌 텃밭, 벽돌로 된 테라스, 잡초가 무성한 화단을 지나자 낡은 차고가 보였다. 차고에 널찍한 출입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온 느낌이 들어 잠시 멈칫했지만 진입로의 자갈길이 계속 이어지기에 나도 계속해서 길을 따라 들어갔다. 늘어진 버드나무 두 그루, 지금은 휴지기인 산딸기나무로 빙 둘러싸인 낡은 헛간 한 채, 세월의 풍파에 잿빛으로 바래긴 했어도 여전히 튼튼해 보이는 반듯하고 큼직한 헛간 한 채를 차례로 지나갔다. 이윽고 과수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나무가 보였다. 내 나무들이었다. 아직 땅에 심지 않아 뿌리 주머니를 달고서 푹 파인 구멍 옆에 이상한 각도로 누워있는 나무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반듯반듯 긴 줄을 맞춰서 높다랗게 서 있었다. 밑동은 하나하나 땅에 박힌 채 뿌리 덮개에 덮여 있었고 가지들은 새로운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있었다. 나무들도 이사에 동의한 것 같아서 내가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니라는 확신이 생겨서 마음이 놓였지만 나무들이 나를 반겨줬다고 말하긴 이른 감이 있었다. 다만 새로운 땅에 심긴 나무들을 보면서 내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다면 그건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이 땅이 내 운명을 결정할 거라는 사실 하나만큼은 똑똑히 알고 있었다. 그리니 교수님과 학생 몇 명이 내 트럭 소리를 듣고 과수원 길가로 달려나오더니 시합에서 이긴 아이들처럼 두 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환호했다. 나도 경적을 마구 울려대며 인사에 화답했다. 아주 오랜만에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찬 기분을 느꼈다. 마침 멀지 않은 곳에서 낙긋길게 기적 소리가 들렸다. 달리는 기차에 들컹거리는 익숙한 소리에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싱긋 웃었다. 그날 과수원을 걸으며 나무를 하나하나 매만지며
몇 그루인지 숫자를 세어보고 축복의 말을 건네고 소리내어 격려했다. 그 뒤로도 몇 주 동안은 하루에 2번씩 이 일을 반복했다. 아빠에게 물려받은 전문 지식과 내 직감, 그리니 교수님의 조언에 따라 나는 가지를 치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면서 부디 잘 살아있다는 징후를 내게 보여달라고 나무를 조금씩 어르고 달랬다. 저녁이 되어 농가로 들어갈 때마다 영락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 살림을 꾸리는 것 같아 마음이 이상했다. 오래된 농가에서는 낡은 집 특유의 냄새가 났다. 수많은 이야기의 냄새, 수십 년간 격혀이 쌓여온 고소한 아침밥 냄새, 커피 냄새, 수도꼭지 냄새, 가족의 냄새, 인생의 냄새, 그리고 캐캐 묵은 나무에서 나는 냄새가 났다. 아이올라 집에서 나던 것과 비슷한 냄새도 있었으나 이곳에서 나는 냄새에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도 습관도 역사도 담겨 있지 않았다. 내가 이사온 파오니아의 집에 어떤 요령들이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길을 쓰고 이 집에 정착하려고 애썼다. 거실 창으로 산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금색 소파를 두고 매일 밤 소파에서 잠을 잤다. 벽로 선반 위에는 어머니의 도자기 십자가들을 조심스럽게 진열해 두었다. 부엌 찬장에는 흰 접시들을 넣어 두었고 작년에 수확한 복숭아로 만들어둔 병조림 연암 개를 팬트리에 한 줄로 늘어놓았다. 부엌에는 전에 살았던 사람이 놓고 간 길쭉한 소나무 식탁이 있었다. 가져가자니 너무 번거로워 두고 간 것 같았다. 위층에는 참나무 헤드보드가 깔린 퀸 사이즈 침대 2개, 같은 재질로 보이는 책상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 가구들은 내가 와서 새 집에 정착해 이들의 진짜 주인이 되어주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처음 몇 주 동안은 과수원에 나가 있지 않을 때면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루비 앨리스의 개들을 데리고 시골길과 도랑을 따라 산책 다니는 일과 집에서 가져온 씨앗을 텃밭에 심는 일이 도움이 됐다. 매주 목요일이 되면 그리니 교수님이나 그의 학생 한 사람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들렀고 그때마다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여전히 더디고 불확실한 과수원의 진행 상황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이웃들이 저마다 할머니의 비법으로 만든 캐스롤이나 갓 구운 파이, 잼을 들고 찾아올 때면 나는 정중하게 선물을 받고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이웃들은 다정했지만 젊은 여자가 혼자 과수원 농사를 할 거라는 말을 듣고 나면 고개를 갸웃했고 10중 8구는 농사가 망할 거라며 내 앞날을 걱정했다. 내시 복숭아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람들조차 내게 나무들이 전에는 복숭아가 잘 자라는 땅에 있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됐던 거라고, 이곳은 체리, 배, 사과를 재배하기에나 적합한 땅이라며 행여내 나무들이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특별한 열매를 맺을 거라 기대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애들로 말하느라 노골적으로 말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주민들은 하나같이 비관적이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악수를 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돼도 괜찮다고 전혀 상관없다고 대꾸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 내시 복숭아를 반으로 딱 쪼개어 한 입만 먹어보면 이런 생각을 못할 거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제발 그런 기회가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4월 하순에 어슴푸레한 아침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비 내리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은 포근하고 조용했다. 낯빛 구름이 골짜기를 켜켜이 덮고 있었다. 그 무렵 나는 창밖의 새로운 풍경을 거의 머릿속에 집어넣은 뒤였다.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소나무 숲은 가파른 바위를 향해 솟아 있었고 뾰족한 바위는 불쑥 올라와 톱니처럼 깔쭉깔쭉한 램본산의 벼랑으로 이어져 있었고 나무로 뒤덮인 벼랑의 경사면은 바로 옆 렌젠드산으로 완만하게 이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에는 플란넷 담요 같은 연회색 구름 때문에 보이는 게 거의 없었다. 보이는 거라고는 구름 사이로 삐죽 튀어나온 2개의 봉우리 끄트머리뿐이었다. 하나는 들쭉날쭉하고 다른 하나는 매끈한 봉우리. 2 봉우리 모두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올라 있었다. 마치 보랏빛 일출의 첫 조각을 앞다투어 잡아채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세상이 뒤집혀서 땅과 구름이 뒤바뀐 것 같은 모습이었다. 창밖의 세상은 아름다웠고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마침내 비가 그치자 자금용 장화를 신고 과수원으로 향했다. 축축한 흙에서 진하고 달큰한 냄새가 났지만 아이올라에서 맡던 냄새와는 달랐다.
새들은 미동도 없이 조용했다. 멀리서 기차 경적이 울렸다. 낮은 데서 맴돌던 두터운 구름이 서서히 솟아올라 산꼭대기와 태양의 희망마저 지워버렸다. 그날 예정돼 있던 암울한 작업을 하기에 맞춤인 분위기였다. 그 무렵 드디어 내 나무들의 빛나는 초록잎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기적처럼 생명과 꽃과 열매를 약속하는 콩알 만한 크기의 꽃봉오리들이 이파리 사이사이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러나 그날 나는 클리퍼를 들고 가지를 헤치고 걸어다니며 마지막 꽃봉오리 하나까지 모두 잘라내야 했다. 꽃봉오리가 은은한 분홍빛 꽃으로 피어날 때까지 보석처럼 애지중지 돌보는 것만 배웠던 내게는, 그리고 평생 그렇게 해왔던 내게는 너무나 가혹한 작업이었다. 가위질을 한 번씩 할 때마다 복숭아 농사에 관한 내 모든 지식과 믿음이 싹둑싹둑 잘려나갔다. 그리니 교수님은 내게 연구 결과를 보여주며 29 첫 해에는 어쩌면 두 번째 해까지도 열매가 열리지 않을 거라고, 꽃봉오리를 잘라내면 나무의 에너지를 다시 뿌리로 내려보낼 수 있다고 했다. 꽃봉오리를 희생하면 과수를 더욱 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의미였다. 나는 교수님을 믿어야 했다. 그러나 가위질을 할 때마다 귀중한 꽃봉오리가 쓸모를 잃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가슴이 쓰라렸고, 아빠가 이걸 봤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왠지 움츠러들었다.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안개처럼 가벼웠던 빗줄기가 금세 조약돌처럼 사납고 거세졌다. 나는 비를 피하지 않고 계속 가위질을 했다. 눈물이 비와 만나 두 뺨 위로 흘러내렸다. 고개를 하늘로 쳐들고 두 눈을 감고 항복의 의미로 두 팔을 쭉 늘어뜨린 채 빗줄기가 나를 흠뻑 적시도록 가만히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루비 앨리스의 누비 이불을 덮고 또 소파에 누워 잠들었다. 그네 작은 개 두 마리가 내 발치에, 다른 두 마리는 하얀 달빛을 받으며 내 옆 방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가장 늙은 개 한 마리는 며칠째 보이지 않았다. 길을 잃거나 코요테에게 잡힌 게 아니라면 늙은 개들이 그렇게 죽을 때가 되어 집을 떠난 게 아닐까 싶었다. 루비 앨리스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루비 앨리스는 어떤 상황에서든 잠연하게, 냉정하게 행동했으니 나도 집 나간 강아지 때문에 호들갑 떨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자 윌이 사랑스러운 두 손으로 살려냈던 바둑 강아지가 떠올랐다. 그 강아지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이렇게 까맣게 잊고 살았을까? 수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강아지 생각에 느닷없이 슬픔이 복받쳤다. 가슴께에서는 이불을 움켜쥔 나는 마룻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와 내 몸을 가로지르는 달빛을 맞으며 펑펑 울었다. 달빛이 내 얼굴에 닿을 즈음 달빛을 피해 두 눈을 감고 숨죽여 눈물을 흘렸다. 물론 강아지 때문에 흐르는 눈물은 아니었다. 꿈속에서 포대기로 감싼 아기를 안은 채 길고 넓은 길을 걸었다. 왼팔로는 아기의 포동포동한 엉덩이를 받치고 오른팔로는 아기의 등을 감싸고 오른쪽으로는 비단결 같은 아기의 머리를 내 어깨에 뉘인 채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아기의 숨결이 자그마한 깃털처럼 내 목을 간지렸다. 꿈속에서 나는 아기를 어딘가로 데려가야 했다. 그곳에 가야만 아기를 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토록 서두르는 와중에도 어디로 가야 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아기를 데려가기 위해 나는 미친 듯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갑자기 발이 땅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조심스레 포대기 너머로 바닥을 내려다보니 발밑에 아무것도 없었다. 단단하게 내 발을 받치고 있어야 할 땅이 푹 꺼지고 없었다. 빛도 실체도 아무것도 없는 동굴처럼 시꺼먼 어둠뿐이었다. 심장이 마구 쿵쾅거렸다. 어떻게든 계속 걸어야 했다. 내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빙판이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처럼 매우 조심스럽게 나를 넘어질 줄 모르는 존재로 믿고 있는 내 아기를 꼭 껴안고서 앞으로 한 발을 내디뎠다. 순간 나는 미끄러졌고 아기와 나는 끝없는 어둠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나는 아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끌어안았다. 그러나 아기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너무나도 강했다. 아기가 내 품에서 떨어지는 순간 나는 벌떡 일어났다. 식은땀에 몸을 덜덜 떨면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난 나는 어쩔 줄 모르고 주변을 빙글빙글 서성거렸다. 베이비 블루의 꿈을 꾸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무서운 꿈은 처음이었다. 꿈속에서 아기를 놓친 것도 놓친 것이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는 것 때문에 너무 두렵고 마음이 어지러웠다.
잠옷 위에 외투를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다. 밤의 생물들은 모두 고요했다. 차가운 공기가 젖은 흙에 향긋한 내음을 머금고 있었다. 밝은 반달이 서쪽 언덕을 향해 기울어져 있었다. 심장이 마구 쿵쾅거렸다. 어떻게든 계속 걸어야 했다. 내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빙판이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처럼 매우 조심스럽게 나를 넘어질 줄 모르는 존재로 믿고 있는 내 아기를 꼭 껴안고서 앞으로 한 발을 내디뎠다. 잠옷 위에 외투를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다. 밤의 생물들은 모두 고요했다. 차가운 공기가 젖은 흙에 향긋한 내음을 머금고 있었다. 밝은 반달이 서쪽 언덕을 향해 기울어져 있었다. 나는 그늘진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가만히 서 있었다. 예전에 윌이 여기나 저기나 똑같다고 했을 때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윌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나를 받아줄 곳이 아무데도 없으면 모든 곳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내 악몽에서처럼 땅조차 믿을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이다. 달끝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검게 변한 하늘에 별이 뿌려지자 나는 축축한 풀밭에 무릎을 꿇고 부디 이 땅에 축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다. 나무들과 함께 이곳을 집으로 삼고 싶었다. 그렇게만 된다면 죽는 날까지 이 땅을 아끼며 돌보겠다고 맹세했다.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받길 기다리는 동안 나는 무엇보다 원했지만 그동안 결코 인정하지 못했던 기도를 덧붙였다. 기적이든 운명이든 내 아들이 내 품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 땅과 더불어 내 아들을 돌볼 수 있게 된다면 여기나 저기나 똑같은 곳이 아니라는 걸 아들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광대하고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 한 떼기의 작은 땅이 우리를 이어준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겠다고 기도했다.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들여놓았을 때 사라지고 없던 밤의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귀뚤귀뚤 노래하는 귀뚜라미,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여치, 젖은 갈대에서 울부짖는 청개구리, 부엉부엉 저 멀리서 공허하게 울어대는 부엉이까지. 밤의 소리를 듣고 있던 나는 이들의 합창을 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거라고 믿었다. 단잠을 깨운 건 쿵쿵쿵 노크 소리와 개 짖는 소리였다. 잠이 덜 깬 나머지 소파에서 일어난 뒤에도 현관문의 위치를 가늠하느라 잠시 비틀거렸다. 아직 집안에 거울을 달지 않아 내 몰골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토록 정신이 없는 밤을 보냈으니 보나마나 꼴이 말이 아니었을 터였다. 퉁퉁 부은 눈을 비비고 머리핀으로 대충 머리를 올린 뒤 현관으로 걸어가다가 아차 발걸음을 멈추었다. 여전히 잠옷 차림인데다가 양쪽 무릎에 마른 풀로까지 그대로 있다는 걸 깨달은 탓이었다. 전날 저녁에 바닥에 벗어놓았던 바지와 스웨터를 서둘러 챙겨 입었다. 문을 열자 눈부신 아침 햇살이 폭죽처럼 내 눈을 때렸다. 나는 해를 피해 눈을 움찔하며 포치에 들이운 높고 어두운 그림자를 노려보았다. 4시 되십니까? 우편으로 모든 서류를 주고받은 탓에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자주 통화해서 이미 익숙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낮은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내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 쿠퍼라고 합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이 집 중개인인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깨셨나요? 이런 시골에 새벽 6시가 넘어서까지 자는 사람은 없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가 저리 높이 뜬 걸 보니 이미 9시는 좋게 지난 것 같았다. 늦잠을 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부스스한 꼴인지 뭐라고 해명이라도 할까 하다가 그의 새파란 눈동자가 태연하고 자비로워 보이기에 핑계는 간두고 커피나 정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하딩 부인이 두고 간 침대는 사용하지 않으시나 봅니다. 그가 누빌 물과 베개에 내 더러운 잠옷이 널려있는 소파를 지나가며 물었다. 네, 아직요. 아직이라니 무슨 뜻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쿠퍼 씨는 내 대답이 마음에 든다는 듯 기득 웃었다. 나는 가스레인지에 물주전자를 올린 뒤 의자가 없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어깨를 쓰가더니 부엌벽의 한쪽 어깨를 기대고 서서 새 집에서의 생활은 어떠냐고 물었다. 그는 깃이 달린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앞코가 뾰족하고 광을 이르는 검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대부분이 하얗게 생 그의 머리칼은 어려 보이는 얼굴과 태도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손목시계와 결혼반지는 둘 다 빛나는 금색이었고 가슴 주머니에 꽂힌 두 개의 잉크펜도 마찬가지였다.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어물어물 말을 흐렸다. 아시겠지만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일엔 시간이 걸리는 법이죠. 날 안심시키려는 듯한 말투였다.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네, 사실 몇 가지 있어요. 나는 주전자 안에 커피 가루를 넣었다. 여기를 판 사람들이 궁금해요. 왜 떠났나요? 아, 그게 슬픈 사정이 있어요. 아주. 그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다양한 품종의 사과를 재배했죠. 옥수수도 좀 키웠고. 그러다가 휴 불운이 찾아왔어요. 전쟁 나간 아들은 죽고 딸은 멕시코 남자랑 도망가 버리고. 혹시 1940년도 가뭄 기억하세요? 그때부터였어요. 하댕 씨가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한 게. 그의 거의 전 재산을 잃었죠. 과수가 죄에 말라 죽는 바람에. 이후 하댕 씨는 서머시스의 한 광산에서 석탄 캐는 일을 했는데 깊은 수직 갱도에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한동안 하댕 부인은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고 헤이스에서 계산원으로 불철주야 일했지만 그걸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라일라였어요. 성함이. 법 없이도 살만한 좋은 분이었죠. 나는 하얀 머그 두 잔의 커피를 따라서 쿠퍼 씨에게 하나를 건넸다. 그는 고개를 까딱하며 잔을 받아들였다. 그럼 땅은요? 아, 잡초밭, 쓰레기밭이 돼버렸어요. 상상되시나요? 여기가 그랬다는 게. 조금만 신경 썼어도, 아니 주변에 도와달라고만 했어도 그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다 그 과학자 양반, 교수님이죠. 그 참 놀랄 노자 말이에요. 그 양반이 저한테 전화한 날이 라일라 하댕 씨가 그렁그렁한 눈으로 사무실에 찾아와서 집을 팔아달라고 얘기한 바로 그 날이었어요. 우리는 둘 다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홀짝였다. 네시 씨와 교수님이 해낸 일은 정말 대단해요. 그가 창밖을 가리켰다. 나는 공손하게 웃었다. 최선을 다해야죠. 땅이 저를 허락해주기만 한다면. 변덕스러운 날씨며 슬픈 일 때문에 이곳을 떠난 사람이 하댕 씨 부부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네시 복숭아와 네시 씨에게는 더 밝은 미래가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밝은 미래를 위하여 나도 맞장구를 쳤다. 우리는 머그잔을 맞부딪혔다. 하딩가의 행운이 몇 날 몇 시에 꺾여 불행이 시작됐을지 몰라도 오랫동안 불운했으니 이제 다시 행운이 펼쳐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밤 축축한 불밭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에더 쿠퍼 씨는 계속해서 이 동네가 어떻고 주변 환경은 어떤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 중에는 이웃들 험담이나 맛있는 햄버거 가게, 신랑감을 찾기에 좋은 장소 등 내가 조금 더 관심 없는 이야기들도 있었다. 물론 유용한 정보도 꽤 많았다. 그는 철도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향하는지, 신선한 농산물을 파는 노점이 어디에 있고 화요일마다 열리는 7일장이 어디에 서는지, 관계수로를 다시 쓰려면 어느 배관공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헛간 뒤편에서 녹슬고 있는 낡은 트랙터를 고치려면 어느 정비공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배수로가 봄철 빗물에 막히거나 가을에 말라버리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었다. 제 배수로에 물을 공급하는 강이 있잖아요. 여기가 내 것이라고 말해보는 게 처음이었다. 이름이 노스포크 맞죠? 쿠퍼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를 기준으로 갈라진다는 거죠? 정확히. 그야 당연히 거니슨이죠. 거니슨이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그럼요. 거니슨 강이 블랙 캐니언을 지나자마자 로저스 매사에서 노스포크 강과 만나요. 그가 두 손을 펼쳐서 V자 모양을 만들어 합류점을 묘사해 보이고는 남쪽을 가리켰다. 여기로부터 20km 남짓이래서요. 아래서요. 쿠퍼 씨가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그 거니슨 강물이 바로 아이올라를 먼저 지나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겠네요. 네, 맞아요. 그건 내게 위안을 주려고 한 말이었고 나 또한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거니슨을 향한 내 감정은 달라진 물줄기만큼이나 극단적으로 변해 있었다. 옛날에 아빠와 세스가 솥대를 몰고 내려갔던 알몬트 상류에서 거니슨 마을을 지나 아이올라를 지나 우리 땅을 지나 아기를 향한 내 눈물이 여전히 흐르는 빅블루 크리크를 지나 위례 비극적인 무덤이 된 블랙 캐니언을 지나 흐르는 거니스 강의 물길을 머릿속에 그려봤다. 그 거대한 강물은 내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굽이치는 거니슨 강물에는 내 일생이 담겨 있었다. 그 물길이 여기까지 나를 따라왔다는 사실에 경외심이 들었다. 쿠퍼 씨는 커피를 다 마시고 부엌 조리대에 머그잔을 올려놓았다.
나는 현관문까지 따라 나가 그를 배웅했고 햇빛 속으로 걸어가던 그는 내게 자주 보자고 인사하며 자기 아내 이름은 젤다인데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 아참 이번 주 토요일에 워커씨가 이사전 벼룩시장을 열어요. 드라이 걸치 로드 바로 아래에요. 그가 포치를 지나다 말고 대뜸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가서 가구도 좀 사고 시간도 좀 보내봐요, 네시씨. 그는 다정하게 눈을 찡긋한지 덧붙였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워커 시내는 슬픈 사정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도시에서 온 사람들인데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네요. 나원참. 나는 빙긋 웃으며 그의 말을 따라했다. 소파에 놓인 분홍색 누비이불을 개면서 쿠퍼 씨에게 전해들은 전 주인의 복잡한 삶을 생각해 보았다. 평화로운 농장을 떠나 지옥 같은 전쟁터로 떠난 하딩신의 아들. 짐작컨대 금지된 사랑에 빠져 도망간 딸. 아들은 영웅으로 딸은 천하의 불효녀로 기억될 테지만 이 현관문을 열고 나간 그 용기는 둘 다 대단한 것이리라. 고통을 잊기 위해 술을 마셨던 하딩씨, 그 속에서 하루하루 가슴에 멍이 깊어졌을 라일라 하딩씨를 생각했다. 그리고 이곳에 도착한 뒤 불안해하는 내 모습이 매일 밤 소파에서 잠자던 루비 앨리스와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눈앞에 정답이 뚝 떨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기킨 이불을 들고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가 복도 끝 벽장 안에 고이 넣었다. 그런 다음 목욕을 하고 정갈한 원피스로 갈아입은 뒤 낡은 트럭에 올라타 힐스 브라이어티로 차를 몰고 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 친구를 장만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창밖으로 과수원이 보이는 위층 침실을 쓰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새 것이라 바스락거리는 침대 시트, 하늘색 면담요, 어울리는 색깔을 찾느라 30분 넘게 고른 셔넬 스프레드를 깔아 널찍한 침대를 완성했다. 마지막 사치품으로 사온 뚱뚱한 베개 솜 4개에 흰색 커버를 씌워 참나무 재질의 헤드보드에 받쳐 놓았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새로 생긴 내 침실을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윌은 빅토리아라는 내 이름이 꼭 여왕 이름 같다고 자주 놀리곤 했다. 보는 사람 하나 없었지만 나는 씩 웃으며 윌에게 말했다. 한번 보라고. 이제 내 이름에 어울리는 침실이 생겼다고. 그러고는 매트리스 끄트머리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푸른 나무들이 빽빽하고 완벽하게 줄지어 서 있었다. 나무들 너머 내 땅 뒤편으로는 철조망 울타리와 은색 철문이 보였고 그 너머로는 이웃의 건초밭이, 그 너머로는 먼 산에서 녹은 눈이 흘러와 물이 불고 반짝이는 노스포크 강이 보였다. 에드 쿠퍼 씨가 추천해준 벼룩시장에도 다녀왔다. 거기서 사온 가구들을 내 취향에 맞게 배치했다. 힐스에 가서 작고 노란 해바라기가 그려진 줄무늬 천을 사다가 손바느질을 해가며 부엌과 침실에 달 커튼을 만들었다. 나무에 돋아나는 꽃봉오리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잘라냈고 과수원에 물과 거름을 꼬박꼬박 주면서 이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서서히 이곳에 정착해 가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차를 몰고 계곡을 따라 노스포크 강이 그니슨 강과 합류하는 로저스 메사로 갔다. 거기서 난 세이지와 야생꽃과 버드나무가 잔뜩 드리워진 오솔길을 걷다가 신발을 벗고 바지를 걷어올린 뒤 차가운 물 속으로 걸어들어가 두 강이 하나로 합쳐지는 정확한 지점에 서 있었다. 강물이 합류할 때 들리는 거친 물소리가 두 강의 오랜 대화를 제외한 다른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나는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돌멩이를 발가락으로 움켜쥐고 곧게 서서 물살에 맞서 균형을 잡으며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다. 맑은 물이 내게 뭐라고 했는지 내가 다 이해했다고 할 순 없다. 그러나 그 모든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다. 그에는 여름, 나는 다리가 햇볕에 익어 따뜻해질 때까지 합류점 근처 강가에 앉아 있었다. 윌은 툭하면 내게 그냥 앉아있지 말고 등을 대고 누워서 몸 전체로 땅을 느끼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했다. 그날 나는 세상을 온몸으로 빨아들이는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 바닥에 누웠다. 강과 바위, 완벽하게 파란 하늘, 분주하게 움직이는 곤충들이 만들어내는 진동이 피부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한참 뒤 자리에서 일어나 두 발로 서자 힘이 솟으며 확신이 들었다. 왔던 길 그대로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 낡은 트럭에 올라탔다.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도 전에 트럭은 아이올라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무슨 일을 끝내려고 그리로 향하는지는 나도 몰랐다.
이제 몇 킬로미터만 더 가면 세이지 관목이 무성한 언덕이 나올 터였다. 거니슨 밸리로 접어드는 언덕이었다. 그제야 나는 내가 가고 있는 곳이 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아이올라로 가는 대신 50번 고속도로에서 우회전을 한 뒤 빅블루 크리크와 나란히 달리는 자갈길로 들어갔다. 굶주리고 멍한 여자였던 과거에 내가 비틀비틀 내려왔던 그 언덕길을 지금은 트럭이 신음하며 올라가고 있었다. 그날 처음으로 내가 아기를 눕혀놓고 떠나왔던 바로 그 장소로 돌아갔다. 뭘 찾고 싶어서 거기로 간 건지 모르겠다. 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곳엔 공허한 뿐 그 무엇도 없을 것이다. 당연히 그곳에 가더라도 아들을 찾을 리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너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집을 떠나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고 있다고. 너를 버리고 가서 너무나도 미안하다고. 끔찍하게 미안하다고. 그때는 너를 살릴 다른 방법을 몰랐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자갈길은 세이지와 잡목 사이로 솟아올라 울창한 숲을 통과하는 좁다란 비포장 도로로 이어졌고 내 기억보다 더 길고 가팔랐다. 공터가 눈에 들어오자 숨이 막혔다. 길고 검은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트럭을 멈춰 세운 뒤 내 아기를 마지막으로 품에 안았던 공터를 향해 걸었다. 두 손을 가슴 위에 포개어 가슴에 꽉 붙여놓고 쓰러진 통나무가 있는 데까지 걸어갔다. 갓난아기에게 젖먹이는 젊은 여자가 여전히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였다. 파랗고 검은 깃털에 스텔라 까마귀 2마리가 꽥꽥 울어대던 그 폰데로사 나뭇가지에는 찌르레기가 앉아 제잘거렸고 그 아래 그 여자의 남편이 서 있었고 그가 피우는 담배 연기가 꼬불거리며 퍼졌었다. 한때 빨간 돗자리가 깔려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나무 그늘이 널찍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어머니가 앉아 있었던 그 통나무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그날 내가 경험했던 감정에 견줄 만한 건 출산밖에 없을 것이다. 구속받지 않는 동물성에 의해 선택과 이성을 초월한 무언가에 의해 원초적 추진력에 의해 내 흐느낌은 거친 울부짖음이 되어 터져나왔다. 나는 두 팔로 배를 감싸고 몸을 웅크렸다. 아무리 크게 울어도 빼낼 수 없는 정체 모를 덩어리와 오직 아기만이 채울 수 있는 내 안의 깊은 동굴을 동시에 끌어안았다. 아들의 흔적을 맛보려는 사람처럼 차가운 상공기를 꿀꺽꿀꺽 삼켜댔다. 마침내 눈물이 잠잠해진 뒤에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사람처럼 눈을 감고 고요한 숲에 귀를 기울였다. 공터 모퉁이를 살피던 내 눈에 그날 다른 어머니가 날 위에 복숭아를 올려두었던 바위가 보였다. 주변의 다른 바위들과 모양이 달랐다. 밝은 빛의 둥글스름한 바위가 아니라 구릿빛과 오렌지색이 섞인 빛깔에 모양은 들쭉날쭉했고 깎아놓은 듯이 매끈한 밑바닥에는 마치 발톱 자국 같은 검은 줄무늬 3개가 있었다. 두 쪽으로 갈라진 이후에 나머지 절반은 세월과 함께 닳아 없어진 것 같은 모양이었다. 오랜 세월 이 바위가 공터에서 마주한 모든 장면의 해아를 본다면 바위에게 나란 존재는 그저 빗방울 하나처럼 아주 미미할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바위였다. 이곳에 서 있는 이 바위는 1949년 여름 이 공터에서 있었던 일이 내게 꿈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였고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기념물이었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닻이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나는 머뭇거리며 그 바위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가슴 높이의 평평한 바위 꼭대기에는 구릿빛 솔잎 몇 개와 매끄럽고 둥근 돌멩이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돌멩이를 들어 손바닥에 올려놓고 복숭아를 생각하며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바위에 등을 기댄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자홍색 분홍 바늘꽃이 오후의 빛을 받아 예쁘게 빛났다. 내 울음소리에 겁을 먹고 달아났던 술새들이 머리 위 나뭇가지로 돌아왔다. 고개를 숙여보니 조금 전에 움켜쥐었던 돌멩이와 비슷하게 생긴 매끄러운 돌멩이가 눈에 띄어 허리를 굽혀 주었다. 촉촉한 흙에 파묻힌 돌멩이가 또 하나 눈에 띄기에 그것도 주워들었다. 그때 결심했다. 1년에 돌멩이 하나씩 내 아들의 나이만큼 돌멩이를 줍자고. 매끄러운 돌멩이 6개를 주워다가 이 바위에 올려놓자고. 그리고 내년 여름이 되면 이 공터로 돌아와 돌멩이를 하나 더 올려놓고 후년에도 하나 더 올려놓고 해마다 하나씩 올려놓자고. 이 공터를 일종의 기념비로 삼고 내 아들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서 해마다 내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해야겠다고. 나는 돌멩이 6개를 주워다가 바위 위에 하나씩 내려놓으며 완벽한 원을 그렸다. 그러면서 부디 지난 6년의 세월이 아들에게 다정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